제가 들려드릴 102번째 소설은요, 루시인의 아큐정전입니다. 중국 작가고요. 그는 혁명가이자 사상가예요. 중국 현대문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루시인은 중국이 공산주의로 넘어가는 격동의 시기를 살았어요. 평생을 중국 사람들이 낡은 관습과 현실의 고통 속에 사는 것에 대한 고민을 했어요. 아큐정전은 중국 현대문학의 출발점이기도 하고요. 루시인을 세계에 알린 대표작입니다. 루시인은 자신의 작품 속에서 중국 봉건사회의 썩어있는 정신을 도려내기 위해 강한 필체로 끝없이 계몽을 주장했고, 그건 지금도 그가 위대한 작가로 남아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큐는 주인공 이름이에요. 정전은 바르게 전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큐정전은 아큐라는 사람에 대해 팩트를 잘 기록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소설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화자가 아큐의 행적을 지켜보고 쓴 이야기예요. 화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가 없고 그와 아큐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화자는 아큐에 대해 떠도는 풍문이나 주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불명확함이 자신에게 귀신에라도 홀린 것처럼 이걸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들게 했다고 했어요. 아큐라는 이름은 사람들이 그를 아꾀이라고 불렀고, 화자는 그걸 표기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고향이나 형제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름의 근원을 찾는 건 불가능했고, 꾀이라는 음을 가진 글자도 없었어요. 그래서 영어 알파벳을 사용해 Q를 써서 아큐라는 이름으로 그의 정전을 쓰게 되었다고 소설의 앞부분에 기록했습니다. 소설의 시간적 배경은 1910년대 신해혁명 무렵입니다. 그러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아큐는 30살쯤 되었고 웨이짱에 살고 있어요. 거기가 그의 고향은 아니고 그가 어디에서 태어났고 살다 왔는지를 아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저 언제부턴가 거기 살았고 특별한 직업 없이 남의 품일이나 도와주는 것이 고작이었어요. 보리 벨 때가 되면 보리를 베었고 별을 찌을 때면 별을 찌었어요. 또 일거리가 좀 오래 있을 때는 주인이 집에서 기거하다가 일이 끝나면 가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바쁠 때나 그를 기억해냈고 한가할 때는 그의 존재를 까맣게 잊어버리곤 했습니다. 아큐는 자존심이 매우 강했어요. 웨이짱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가 됐든 무시하고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그 지역에 있는 차오 타이에라는 사람은 주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어요. 돈도 많고 그의 아들이 똑똑해서 장차 큰 인물이 될 거였는데도 아큐는 차오 타이에에게도 존경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게다가 웨이짱보다 좀 더 번화한 성내에 몇 번 들락거리고 나서는 자존감이 더 커져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다 우스운 짓이라고 비웃었어요. 아큐에게는 신체적 결함이 있었는데 그건 그의 머리에 있는 몇 개의 탈모 흉터였어요. 이건 아큐 자신도 싫어했고 그 흉터와 음이 비슷한 글자까지 싫어해서 나중에는 광, 량, 등, 촉 이런 빛나는 뜻을 가진 문자들까지도 싫어했습니다. 또 그의 컴플렉스를 건드리는 사람이 있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달려들었고 상대방이 좀 어눌하면 욕설을 퍼부었고 자기보다 힘이 약해 보이면 때리기까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건지 아큐는 손해볼 때가 더 많았어요. 그래서 달려들기보다는 방법을 바꾸어 눈을 부릅뜨고 노려보는 쪽을 택했습니다. 동네의 건달들은 아큐를 때때로 놀리고 괴롭혔어요. 그렇게 당할 때마다 아큐에게는 자신만의 승리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건 일종의 자기 최면 같은 거였는데 그걸 현실이라고 믿었습니다. 자신의 머리에 있는 흉터는 고상하고 영광된 흉터며 보통 사람들이 흉터와는 다르다는 생각을 했고 동네 건달들이 그의 변발을 낚아채서 담벼락에 머리를 쥐어박히게 할 때도 이건 아이들에게 맞는 것일 뿐이라고 요즘은 정말 말세라고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보다는 주로 뒤에서 이런 말들을 했어요. 이게 바로 그가 정신적으로 승리하는 방법이었어요.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자신을 달랬고 그런 다음에는 신이 나서 술집으로 달려가 술을 마시고 사람들과 한바탕 웃고 싸웠으며 이건 다 자신의 승리라고 즐거운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고 나서는 그즈 머물고 있던 토곡사로 돌아와 아무렇게나 골아떨어지곤 했습니다. 만일 돈이라도 있었다면 그럴 때 도박판으로 달려갔죠. 아큐는 돈이 있으면 도박을 했지만 한 번도 따는 적은 없었어요.
돈을 다 잃고 나면 어딘지 모르게 서글펐지만 그런 감정도 오래가지는 않았어요. 그럴 때도 자신만이 회복을 했는데 오른손을 불쑥 치켜 올리고는 자신의 뺨을 힘껏 후려쳤고 그렇게 실컷 때리고 나면 마음이 좀 후련해졌어요. 어쩐지 때린 것은 자신이고 맞은 사람은 남인 것 같았고 잠시 후엔 확실히 자신이 남을 때린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뺨이 화끈거리기는 했지만 승리감에 도취되어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어느 해 봄 아큐는 왕후에게 치욕을 당했어요. 왕후는 수염투성이에 몸에 부스럼까지 있어서 아큐는 그를 유난히 무시했어요. 최근 들어 아큐는 좀 더 건방졌고 말싸움 끝에 먼저 주먹을 날렸지만 왕후에게 변발이 잡혔고 담 쪽으로 끌려가 담벼락에 머리를 대여섯 번 찍고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어요. 아큐의 기억으로는 이게 난생 처음 당하는 굴욕이었어요. 또 치엔가의 큰아들에게도 당했는데 그 사람은 성내의 양악당에 다니다가 일본에 가서 반년 만에 변발을 자른 채 돌아왔어요. 아큐는 그를 가짜 양귀신이라던가 외국놈과 내통한 자라고 부르면서 마음속에 저주를 키웠어요. 그런 자에게 매를 맞았다는 건 그의 인생의 두 번째 굴욕이었습니다. 그가 모욕감에 치를 떨고 있을 때 비구니가 지나갔고 그는 그녀에게 침을 뱉고 방금 면도질한 그녀의 머리를 만지고 뺨을 꼬집고 희롱했어요. 비구니는 모욕스러움을 안고 가면서 아큐를 향해 씨도 못 받을 놈이라고 말했습니다. 비구니를 괴롭힌 것으로 왕후나 가짜 양귀신에게 받은 모욕을 잊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한 대목을 읽어드릴게요. 승리자 가운데는 상대방이 호랑이나 독수리처럼 포악해야 승리의 희열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반대로 적수가 양이나 닭처럼 보잘것없으면 승리하고도 오히려 무료함을 느낀다고 한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모든 것이 끝난 뒤 적도 없고 친구도 없는 처량하고 적막한 상황에서 오히려 승리의 비애를 느끼는 자도 있다. 그러나 우리의 아큐는 그렇지 않다. 그는 영원히 득이 만만하기 때문이다. 혹자는 이 점을 두고 중국의 정신 문명이 전 세계의 으뜸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증거라고 말하기도 한다. 자, 보아라. 너무도 홀가분해서 마치 날아갈 것만 같은 아큐의 모습을. 그러나 아큐는 아까 비구니가 했던 씨도 못 받을 놈이라는 말이 자꾸 생각났어요. 그는 여자 때문에 일을 망치는 중국의 남자들을 많이 보았었어요. 또 아큐는 원래 바른 사람이었던지라 남녀 칠세 부동석이란 관념에 대해 철저했어요. 비군이나 가짜 양귀신과 같은 이단자들을 배척하는 데에도 그 나름대로의 주관이 있었죠. 그렇지만 아까 비군이 뺨을 꼬집었을 때의 그 부드러운 감촉이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여자라는 존재에 대해 깊이 생각했고 짜오타이의 집에서 일하는 하녀 우마에게 관심을 가졌어요. 그러다가 우마를 놀라게 했고 짜오타이에와 그 아들에게 몽둥이로 매를 맞았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대가로 짜오가와 약정을 맺었는데 붉은 초 한 쌍과 향 한 봉지를 배상금으로 낼 것과 악신을 쫓는 푸닥거리를 할 비용을 낼 것과 또 짜오가에 출입하는 걸 금하고 만일 우마에게 이상이 있을 시에 모든 책임을 질 것이며 앞으로 노임과 옷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아큐는 약정을 이행할 돈이 없어서 봄이 되어 당장 필요가 없어진 소미불을 잡혀 돈을 충당했습니다. 그 일이 있으므로 웨이짱의 여자들은 아큐를 무서워했고 사람들은 그에게서 등을 돌렸어요. 술집에서는 외상을 주지 않았고 머물던 토국사에서도 쫓겨났으며 다들 일거리를 주지 않아 여러 날을 굶을 수밖에 없었어요. 따뜻한 봄날이었지만 배가 고픈 아큐는 추웠습니다. 국어를 나섰지만 그것도 잘 되지 않아 그는 결국 징슈안의 담밖으로 나가게 되었어요. 거기서 밭에 있는 물을 몇 개 훔쳐먹고 성내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시간이 좀 흘렀어요. 중추절을 넘겼을 때 아큐가 웨이짱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사이에 그가 성내에서 뭘 했는지 아는 사람은 없었지만 아큐는 뭔가 좀 달라져 있었어요. 허리춤에 돈주머니를 차고 있었고 옷차림도 괜찮아져 있었어요. 이 소문은 웨이짱에 쫙 퍼졌어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는 그의 이야기가 주로 오갔고 아큐는 다시 경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아큐의 말에 의하면 거인은 명청 때 향시에 합격한 관리를 부르는 말이었어요. 거인 나리댁에서 일을 도와주고 있었다고 했는데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웨이짱에서
경외의 대상이 되기에는 충분했어요. 왜 돌아왔는지에 대해서는 거인 나리가 알려진 것보다 나쁜 자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에 뭔지는 모르지만 그저 후련한 느낌이 들어 아큐를 더 대단하게 보았어요. 아큐는 성내 사람들에게 물건을 받아 외이장에 파는 일도 했어요. 대부분 중고품들이었지만 필요한 물건들을 조달하는 아큐의 위세는 대단했어요. 그러나 그 일을 그리 오래 하지는 못했어요. 아큐가 하는 역할은 성내를 들락날락하는 게 아니라 입구에서 물건을 건네받는 것이었고 그 하찮은 역할이 드러나자 그의 위세는 다시 초라해졌습니다. 1911년 9월 혁명당이 성내에 진격해 들어왔고 사람들은 혁명당에 대한 공포심과 경원심을 동시에 갖고 있었어요. 혁명당이라는 말은 아큐도 진작부터 듣고 있었고 혁명당원이 처형되는 걸 직접 목격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혁명당은 반란군이며 반란은 자신을 괴롭힐 것이라는 생각에 괜히 싫었죠. 하지만 거인나리가 피난을 했다는 소문이 들리고 그런 사람까지 안절부절 못하게 하는 혁명당에 대해 동경심이 생겼어요. 게다가 외이장 사람들이 허둥대는 꼴은 혁명당에 대한 경외심을 높여주었습니다. 아큐는 이제 혁명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 조물애기들을 모조리 엎어버리려면 혁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혁명당에 투항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제 자신이 혁명당이고 외이장 사람들이 자신의 포로가 된 것만 같았어요. 그는 다시 모든 자신감을 회복했고 득이 만만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반역을 해야 한다고 소리치고 다니는 아큐를 두려운 눈으로 보았고 그의 눈치를 보게 되었어요. 짜오타이엔까지도 아큐를 형이라고 부르며 혁명당의 소식이라도 드리려고 했습니다. 토국사에서도 아큐에게 빵을 주었고 초와 촛대까지 빌려주는 등 대접이 달라졌어요. 그는 이제 기분이 좋았고 만족스러웠습니다. 자신에게 목숨을 구걸할 외이장 사람들을 상상했고 평소 꼴보기 싫었던 왕후를 비롯해 해치워야 될 사람들을 생각하면 기분이 더 좋아졌어요. 혁명당이 곧 쳐들어올 거라는 소문에 몇 사람은 변발을 이마 위에 틀어얹었고 아큐도 그렇게 했어요. 점점 그런 사람들이 늘어났고 마을은 점차 안정되어 갔습니다. 혁명당이 성내에 들어왔어도 큰 변화는 없었어요. 그러나 변발을 잘라버린 가짜 양귀신이 늘어났고 짜오타이의 아들은 가슴에 시유당의 휘장을 달고 있었어요. 이때부터 짜오타이에는 거드름을 피우기 시작했고 아큐는 빨리 혁명당과 사귀어야 한다는 조급함을 가졌습니다. 그는 가짜 양귀신을 찾아갔고 투항하겠다고 했지만 거기 있던 짜오타이엔과 건달들은 아큐를 내쫓았고 도망치는 그의 가슴엔 슬픔이 들어앉았어요. 드디어 혁명당이 외이장에도 들어왔어요. 들어오자마자 이 지역에서 가장 부자인 짜오타이엔이 집을 습격해서 약탈을 해갔습니다. 거리는 암흑에 휩싸였고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어요. 아큐는 두려움 속에서도 자신이 혁명당이 되어 짜오의 집 물건들을 훔쳐내고 있는 상상을 합니다. 며칠이 지나자 외이장은 군대와 장정, 경찰, 수사관들이 점령했고 아큐는 한밤중에 체포되었어요. 아큐는 사방이 막혀있는 조그만 방에 감금되었어요.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잡혀온 이유는 빚을 졌는데 갚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댔고 아큐는 자랑스럽게 자신이 잡혀온 이유는 모반을 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대청으로 끌려갔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미 다 알고 있으니 사실대로 말하라고 강요받았어요. 그는 자신은 혁명당에 투항하려고 했다고 했지만 그의 말은 연결이 안 되었고 논리적으로 설득력도 없었고 토막토막의 말들 뿐이었어요. 아큐는 지금 이 사태를 이해하지 못했고 자신의 죄도 알 수 없었어요. 그들은 종이와 붓을 갖고 와서 아큐에게 붓을 주어줬지만 아큐는 자신이 글을 모른다는 사실에 심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들은 글을 모르면 그냥 동그라미라도 그리라고 했고 그는 있는 힘을 다해 처음 쥐어보는 붓으로 원을 그렸어요. 원이 비뚤게 그려졌으므로 그는 더 부끄러웠습니다. 아큐에게는 검은 글씨가 쓰여진 흰 조끼가 입혀졌고 양손이 묶인 채 뚜껑 없는 수레에 실려 아문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처형당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자 눈앞이 캄캄하고 기절할 듯 했어요. 그러나 이내 태어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살다 보면 처형을 당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아큐는 사람들 앞에서 총살을 당했습니다.
그의 죽음을 지켜본 사람들은 아큐가 나빴다고 말했고 그가 총살당한 것이 그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총사령은 다른 사형보다 볼만한 구경거리가 아니었으므로 왠지 헛걸음을 했다는 생각들을 하며 집으로들 돌아갔습니다. 소설은 여기서 끝입니다. 아큐라는 인물은 약자에게만 강한 비겁한 인물이에요. 작가 루시는 자신의 조국 중국의 근본적인 개혁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 면에서 아큐는 개혁이 필요한 중국의 국민성을 대표하는 인물 아닐까 합니다. 그렇게 생각한 근거로 작가는 소설 속에서 아큐를 좀 냉정한 시선으로 보았어요. 되고자 했으나 아무것도 되지 못했고 억울한 죽음을 당했지만 사람들에게는 구경거리일 뿐인 것으로 결말을 냈습니다. 소설에서는 신의 혁명에 대한 설명도 없고요. 등장인물들이 이념적 갈등도 없어요. 이건 중국의 개혁이라는 것이 모두에게 어필하는 건 아닐 것이며 어디에 속하든 상관없이 삶이 유지되면 되었던 중국인들이 위기 대처 방법을 보여주는 거 아닐까 합니다. 이건 어쩌면 슬픈 현실일 수도 있고요. 무지한 백성들이 현주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루시는 답답했을 거예요. 그가 혁명가이자 사상가로서 중국에 가장 시급한 건 국민을 계몽하는 거라고 생각했던 걸 보면 이 소설은 그의 생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큐는 웨이짱에서 살았지만 아무도 그를 몰랐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경멸도 받고 존경도 받고 버림도 받으면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죽음조차 슬퍼해주는 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이건 소통의 부재를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죠. 뭔가 일이 안 되었을 때 그 근본적인 문제는 소통의 부재예요. 이건 우리들도 일상에서 경험이 꽤 많이 있어요. 단체에서의 갈등, 지인들과의 반목, 가족이나 친척들과의 갈등은 기본적으로 소통의 부재에서 시작됩니다. 국가적이기도 물론 마찬가지죠. 이건 요즘 아주 지겹게 보고 있습니다. 소통의 부재는요, 오해를 만들고 음모가 판을 치고 결국 피해는 가장 힘없는 존재에게 가해집니다. 그래서 작가는 아큐를 죽여야만 했을 거예요. 아큐가 갖고 있던 부조리함과 비겁함을 죽음으로써 막을 내리게 했어요. 루시는 중국이 진정한 혁명으로 새롭게 탄생하기를 열망했을 겁니다. 그러나 신의 혁명은 실패한 혁명이었고요. 중국은 더 암울한 시대로 접어들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죠. 아큐가 죽기 전에 느꼈던 부끄러움이 저는 자꾸 생각이 나요. 글자를 모르는 걸 들킨 부끄러움, 동그라미를 삐뚤게 그린 부끄러움. 이건 아큐가 비겁하기는 해도 소박한 감정을 갖고 있는 보통의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합니다. 특별히 죽을 만한 짓을 한 것도 아닌 아큐가 원인도 모르면서 죽음으로 몰려가는 건 너무도 초라하고 슬프게 그지없습니다. 이건 반복되는 역사고요. 나쁘디 나쁜 거대 세력 앞에 그저 작은 비겁함을 가졌다고 비난받는 개인이 얼마나 선량한 존재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건 어쩌면 분노를 삭히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무관심할 수도 없어서 어쩔 수 없는 피로감을 안고 사는 우리 모습과 흡사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듣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좋은 책 가지고 다시 만나요.